Okay, before we starting the afternoon session, I have a few reminders. For the smooth progression of the lectures, please keep your mobile phone in silent mode. Simultaneous translation for English and the Korean is provided, so please set the channel of the receiver to number 1 for Korean and the number 2 for English. After the session, kindly leave the receivers at your seat. 예, 혹시 317호에서 이루어지는 이 트랙 B2의 통역이 필요하신 분은 한국어는 1번, 영어는 2번으로 청취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세션 발표가 끝나고 질문하는 시간이 끝나고 나면 통역 수신기를 그 자리에 두시고 퇴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9 이러닝 코리아 컨퍼런스 1일차 트랙 B2 자장을 맡은 한국교원대학교 송기상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2019 이러닝 컨퍼런스 트랙 B2 교육의 혁신으로 내일의 소프트웨어 융합 인재를 보다 라는 주제의 세션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이번 세션에 아주 세 분의 탁월하신 스피커를 모셨는데요. 서강대학교 서정연 교수님께서 AI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개혁을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IBM 코리아의 손레지나 상무님께서 P텍 미래 일자리는 교육 핵심에 달려 있다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설린 인터넷 고등학교 장병철 교사님께서 인공지능 함께 배우고 현명하게 사용하기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세 분의 발표자께서는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30분의 발표 시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분의 발표가 끝나면 약 10분간 우리 청중들로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가하신 분들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프로그램북 26페이지 또 앞에 있는 스크린에 있는 그 QR 코드를 촬영하셔가지고 모바일 실시간 질의응답 시스템으로 입장한 다음에 강의를 들으시면서 우리 스피커들에게 질문하실 게 있으면 거기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세 분의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총체적으로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스피커로 우리 서정연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서정연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쪽에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우리 서정연 교수님은 미국의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 오스틴에서 전산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 2017년에서 19년까지 서강대에서 부총장으로 대외 협력과 연구 파트를 담당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서정연 교수님의 발표 주제는 AI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개혁입니다.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인공지능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된 서강대학교 서정연 교수입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뭐 이미 신문지상이나 여러 군데서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이제 대충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단어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을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느끼게 만들어준 건 알파고였죠. 알파고가 나타난 게 2016년이니까 3년 전이었습니다. 3년 전에 컴퓨터 프로그램이 세계 최고의 바둑기사인 이세돌 구단을 무참히 이겨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대한민국에서는 굉장히 빨리 인공지능이라는 쇼크가 먼저 왔습니다. 그 다음에 뭐 포카나 이런 데서도 인공지능이 뭐
블러핑까지도 다 해가면서 인간 챔피언을 누르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한테 피부적으로 와닿는 것이 이제는 기계가 나보다 훨씬 더 잘하는, 지능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굉장히 잘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죠. 사실은 인공지능이 훨씬 더 그 이전부터 인간을 앞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체스 같은 건 이미 15년 전부터 인간 챔피언을 누르기 시작을 했고요. 2011년에 지금부터 벌써 8년 전에 이 지오파디라고 하는 그 인간 퀴즈 챔피언과 중간에 있는 IBM 왓슨하고 인간의 말로 질의응답을 해서 퀴즈를 하는데 인간 챔피언을 다 이겨버리는 그런 일이 벌써 굉장히 오래전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단계별로 인간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거를 하나씩 하나씩 이겨나가게 되는 거죠. 요즘은 뭘 하고 있는가 하면 이번에 한 거는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상대방하고 논쟁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청중들을 설득하는 싸움을 합니다. 굉장히 논리적인 어떤 그 아규를 하면서 대화를 진행하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어떤 컨테스트도 있었고요. 인공지능이 식당을 예약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요새 뭐 당연히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Hi. 인공지능이 인간을 앞서기 시작하는 분야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요. 의학 분야도 의사를 능가하는 인공지능이라는 제목에서 보듯이 구글이 죽음을 해결할까? 구글이라는 회사는 바이오 회사가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회사고요. 벌써 이미 상당한 분야에서 인간 전문의보다도 훨씬 더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의학 진단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가 이런 그 암과 같은 지금은 암 치료 어떻게 하냐면요. 위암 그러면 대충 좋은 거 다 합니다. 키모세라피도 하고 방사능도 하고 대충 때리죠. 그러면은 암세포만 죽는 게 아니라 주변의 세포까지 다 같이 죽기 때문에 이렇게 부작용이 많이 나는데 이제는 그거를 각 사람마다 유전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유전자별로 딱 맞춤형 치료를 가능하게 해보자라는 게 지금 요즘에 하고 있는 의학계에서 하고 있는 인공지능과의 그 융합 연구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의사의 80%를 알고리즘으로 대체할 거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요. 이미 하버드 의대에서는 이제 인공지능을 같이 가는 의사를 키워내기 위한 커리큘럼을 바꾸는 작업을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기존의 의사를 키우는 작업이 되게 외우는 게 많았는데 외우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사람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컴퓨터한테 맡기고 그러면 의사는 뭘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의사를 키우는 커리큘럼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뭐 자율주행차 이건 뭐 당연히 하도 많이 신문지상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익숙한 말이 됐는데 자율주행차는 거의 상용화 가능할 정도로 이미 개발은 완료가 돼 있습니다. 다만 많은 그 사회적인 법적인 문제 때문에 아직 그런 것들이 이제 해결이 안 되고 있고요. 근데 사람들은 자율주행이 되면 이제 택시 기사들은 다 어떡하냐, 저건 안 될 거다라고 하는데 자율주행이 되는 순간 사고율을 100분의 1 이상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수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하루에 자동차 사고로 그거를 예를 들어서 100분의 1 또는 1000분의 1로 줄인다면 그러면 어떠한 대가보다도 훨씬 더 사회적으로 유용하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피할 수 없는 대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자율주행차만 다니는 도시를 여러분들은 보시게 될 겁니다. 인공지능은 이제 이런 파이낸스 시장에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캔쇼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50만 달러짜리 연봉의 전문 애널리스트가 40시간에 걸쳐 하는 작업을 단 몇 분 만에 해치웁니다. 이런 시스템이 나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골드만삭스라고 하는 월가의 가장 큰 그 투자 회사에서 주식 트레이더가 600명이 있었는데 598명이 레이오프를 당하고 2명만 남게 됩니다. 이게 작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재작년이네요, 벌써. 이런 핀테크라는 말들이 굉장히 나오고 있는데 이미 은행의 금융회사의 순이익의 3분의 1 이상을 벌써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다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새 보면 알리페이니 삼성페이니 하는데 이제 그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은행은 금융을 가장한 소프트웨어 산업이다라고 이 사람이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부행장입니다.
이런 상당히 금융 분야도 많이 인공지능으로 지금 대체되고 있고요. 그럼 인공지능 하면 우리는 이제 다양한 로봇을 많이 생각을 하죠. 로봇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로봇, 군사용 로봇, 짐 실는 로봇, 인간과 같은 로봇이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제 기사를 쓰는 로봇도 이미 나와 있고요. 이미 여러분들 이런데 뉴스 기사 보면은 그 밑에 어떤 기자가 쓴 이렇게 써 있는데 거기에 알고리즘 쓴 기사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에도 이미 그런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고, 소설 쓰는 인공지능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를 쓰는 인공지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인공지능의 영역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고 우리가 어떤 영역이라고 하는 건 거의 제한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예술 쪽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사진을 가지고 이제 완전히 추상화된 이런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이런 것들이 29점이 약 1억이 넘는 돈으로 낙찰이 돼서 경매가 됩니다. 예를 들자 이런 작품들, 이거는 기존에 없던 컴퓨터가 만든 새로운 예술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회사가 세계 최대의 제조업체를 하던 회사입니다. 에디슨이 만든 회사고요. 이런 전통적인 산업설비 제조 회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회장이 나와서 우리 회사는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하고 선언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제조업에서 나온 막대하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는 그걸 자동화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을 해서 뭐 프리엠티브 메인터넌스라 그래서 비행기의 제트 엔진 같은 거는 고장 나기 전에 미리미리 해서 비행기가 절대로 서지 않게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회사들의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지금 필요한 게 인공지능하는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을 계속 채용을 해서 소프트웨어 회사로 바꿔 나가는 그런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인공지능의 미래 가치가 도대체 얼마나 될까? 여기 보면은 요 번역해 놓은 겁니다. 만일 기업 리더들이 인공지능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이해한다면 인공지능은 경제 전반에 걸쳐 엄청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데 이 엄청난 가치가 뭐냐면 트릴리언스 오브 달러스 오브 밸류인데요. 트릴리언스 오브 달러스 오브 밸류라는 건 경달러라는 겁니다. 경달러. 그러면 한화로 하면 경 다음이 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는지.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숫자의 경제 가치를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뭐냐 하면 기업 리더들이 이거를 제대로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인공지능이 뭔지 제대로 알고 있는 기업 리더가 이끄는 기업은 어마어마한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동서양 부의 비율 변화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1차 산업혁명이 생기면서 완전히 기존에 여기는 중국하고 인도였고 여기 유럽 쪽이 여기 미국이 그린 색깔인데 이것이 이제 1차 산업혁명이 시작됐잖아요. 이런 모양이었던 것이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이 동양권이 완전히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유럽과 미국이 득세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즘 와서 다시 이제 중국이 다시 커지고 있는데요. 이 부의 증가를 보면 산업혁명이 벌어지면서 전 세계의 부가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이게 지금 부의 증가고요. 이제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여기서 다시 또 폭발적으로 부가의 가치가 늘어날 거다라고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즉 신속하게 인공지능과 컴퓨터를 활용하는 그룹과 활용하지 못하는 그룹 사이에 굉장한 경쟁력의 차이가 있을 거다라고 우리는 보는 겁니다. 얼마 전에 손정희 씨가 와가지고 대통령한테 굉장히 쇼킹한 얘기를 하고 갔어요. 한국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AI에 집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갔고요. 그 다음에 AI는 인류 역사상 최대 수준의 혁명을 불러올 것이다. AI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와서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의 뭐 청와대를 비롯해서 정부도 지금 AI 인재를 어떻게 키울까 하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돼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고민하는 게 아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AI 주도권 유지가 미국 경제와 국가 안보에서 최상의 과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시진핑 수석도 AI 발전과 발전 방향을 제시할 고급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교육의 중요한 사명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이 양 대국이 지금 AI 인재 확보 싸움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미국과 거의 대등한 수준의 세계 2위의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갖고 있는 국가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들어왔는데요. 이걸 가만히 보면 우리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가는 이 산업혁명이 벌어지면서 인간의 육체 노동이 자동화가 시작이 되면서 생산성이 향상이 오르기 시작을 했다면, 이 정보 사회로 접어들면서 컴퓨터로 소프트웨어 혁명이 시작되면서 이제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정신 지식 노동까지도 자동화가 돼가는 새로운 혁명 시대로 바뀌고 있다, 넘어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문명사적인 대변혁 기간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이 바로 그 트랜지션 피리어드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라고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갑자기 인공지능 하는 것이 됐느냐? 갑자기 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컴퓨터가 만들어지고 나서 지속적으로 발전한 것이 바로 하드웨어의 발전이에요. 고성능 컴퓨터 칩이 계속 발전을 해서 지금은 조그만 칩이 점점 더 싸고 파워풀하고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작고. 이제 얼마나 더 작아지느냐, 얼마나 더 싸지느냐, 그게 바로 이제 모든 형광등이나 뭐 하나에다가 전부 컴퓨터 한 대씩 붙이겠다는 거예요. 그게 IoT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걸 자동으로 컨트롤하도록 해보겠다. 그 정도로 프로세서 칩이 다양하게 작아지고 파워풀해졌다는 거예요. 계산도 굉장히 빨라졌기 때문에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순식간에 처리할 수 있게끔 지금 돼가고 있는 거고요. 이런 하드웨어의 발전과 그 다음에 네트워크가 발전해서 지금 5G라고 얘기하는데, 5G가 바로 이제 우리가 모든 것 사물끼리의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꿈의 밴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래봤자 맨날 꿈의 속도예요. 계속 아마 5G 아니면 6G, 7G 나오겠죠. 점점 더 빠르게 전 세계 어디서나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한테 이러한 모든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인프라와 이 프로세스 파워, 이 두 개를 가지고 뭐든지 만들 수 있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이것이 세 개가 묶여져서 지금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의 최고의 메타 기술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메타 기술이라는 건 뭐냐면 기술 혁신을 일으키는 기술이라는 거죠. 모든 것에 적용을 해서 모든 분야의 기술 혁신을 끌고 올 거다라고 지금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인재 전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 우리가 인터넷 시대가 벌어졌을 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빨리 대처했다 그랬는데요. 대처한 게 뭐냐면 그냥 망을 까는 거예요. 고성능 망을 까는 겁니다. 예산 들이면 할 수 있는 거죠. 그 인프라 설치고, 인공지능은 절대 아닙니다.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건 이건 완전히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런 인재 전쟁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심지어는 대한민국 최고 기업이라고 하는 삼성전자의 소프트웨어 센터장이 한 달에 한 번씩 실리콘밸리 가서 면접을 하고 오는데 지난 2년간 한 명도 못 뽑았답니다.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굉장히 구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인재들이 지금 인공지능 인재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럼 뭐 각 세계에서 자꾸 여기 양성하는 것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애석하게도 상위 20개 대학에 보면 미국이 14개가 속해 있고요. 카나다가 하나인데 그도 22 중에 9등 하나가 있고, 중국이 3개를 가지고 있고, 3개 대학이 지금 20위 안에 들어가 있고, 그 외에 영국, 일본, 싱가포르이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은 세계 20대 대학에 하나도 못 들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전에 신문을 봤더니 대학 교육의 혁신 방향으로 이 대학교 총장님들이 모여서 대학 교육 모든 과정에서 AI를 배우도록 하겠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도 과감하게 투자를 해달라. 지금 이거 이 얘기 뭐냐면 전공에 관계없이 AI를 다 적용하는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를 총장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MIT도 모든 학문을 AI로 통하라라고 하는, AI가 지금 AI 칼리지를 만들었습니다. 칼리지 오브 컴퓨팅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 이제 AI 프로그램이 핵심이 되는 그런 게 진행하고 있고요. 이건 성대 같아요. 유학 전공자까지도 AI 활용 능력을 갖추게 하겠다. 이제 모든 분야에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능력으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뭘까? 이 조금 이제 좀 기술적인 얘기를 한다면 컴퓨터를 더 스마트하게 또 인지 기능을 갖는 컴퓨터를 만들자라는 거고요.
거기에 요소 기술이 요 네 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고 듣고, 보는 것과 듣는 것, 퍼셉션이라고 얘기합니다. 퍼셉션을 통해서 사람은 주변 상황을 이해하게 됩니다. 지금 비가 오는구나. 사람이 많이 앉아 있구나. 저 사람이 많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런 걸 계속 우리가 퍼셉션을 하는 거죠. 퍼셉션 하는 거 나면은 인풋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들어온 인풋을 가지고 추론과 상황 이해를 하는데요. 인퍼런스하고 컴프리엔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문맥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월드 날리지를 가지고 추론을 해서 뭘 하는 거냐면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 바둑도 마찬가지죠. 끊임없는 디시전 메이킹이에요. 어디에다 놓으면 나한테 가장 유리할까라는 거를 추론을 해서 디시전 메이킹 하는 겁니다. 이 디시전 메이킹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최적화 기술인데요. 최적화는 뭐냐면은 한 100만 가지의 가지수가 있습니다. 가능성이 여기로 가도 되고 저기로 가도 되는데 그 중에 어디로 가는 게 가장 최적의 길을 찾을 수 있는가 하는 거를 빠르게 결정할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우리가 최적화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럼 굉장히 엄청난 많은 컴퓨팅이 필요한데요. 옵티마이제이션 테크놀로지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여기에 요즘에 이제 불을 붙인 것이 바로 머신 러닝입니다. 데이터로부터 스스로 학습을 한다라는 거죠. 방대한 데이터로부터. 이것이 묶여지면서 인공지능이 이제 굉장한 파워를 빠른 속도로 굉장히 많은 영역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했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공지능은 다양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의 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인공지능 융합인재가 그럼 우리가 키우려고 하는 융합인재는 어떤 인재들인가? 첫 번째는 컴퓨터 공학의 전문가로서 인공지능 전문가입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전문가.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반 기술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그런 탁월한 그런 인공지능 알고리즘 전문가, 컴퓨터공학 전문가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인재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만 이제 정말 필요한 거는 다양한 분야에 모든 분야에 인공지능이 적용된다는데 과연 정말 우리나라의 의사들 중에 인공지능을 적용해서 의학 연구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 법대에 있는 법학학자 중에 인공지능을 적용해서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나? 이런 융합 인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융합 전문가 뭐냐면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서 그 분야의 지식을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 융합 인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AI 플러스 X라고 얘기를 하는데 X는 아무거나 됩니다. AI와 적용된 그런 전공이 필요한 거죠. 이런 융합 인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현실적으로 양쪽 다 지금 굉장히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나마 이쪽은 좀 있는데 이쪽은 더 귀한 것 같아요. 사실은 굉장히 귀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미래의 일자리의 가장 핵심적인 기본 능력이 바로 인공지능과 같이 할 수 있는 능력일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얼마 전에 다보스 포럼에서 지금 7세 아이들이 가지게 될 직업 중 63%의 직업이 지금 현재 없는 직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미래형 직종이죠. 어떤 직업이 나올지 모르는데 그런 직종이 될 거다라고 보는데 아마 이거는 인공지능이나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것이 대부분일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인공지능 융합 인재를 양성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인공지능을 배우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 소양이 뭐냐면 컴퓨팅 사고력이라는 겁니다. 인공지능은 데이터로부터 뭔가를 자동으로 학습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데이터라는 개념과 데이터를 가공하고 정제하고 또는 데이터를 프로세싱한다라는 그런 개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알고리즘 코딩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컴퓨팅 사고력과 그다음에 거기에 기초 수학과 통계학적 개념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 과정의 문제는 뭐냐면 수학은 초등학교랑부터 굉장히 열심히 가르치고 그다음에 대학교 입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많은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다만 컴퓨팅 사고력에 대한 기초 소양은 거의 안 돼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물론 컴퓨터에 관련되신 분들이 모였을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의 교사 중에 95%가 코딩 경험이 없고 코딩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95% 이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본적인 알고리즘 개념과 코딩 능력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대학에 진학을 합니다. 심지어는 컴퓨터공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조차도 10명 중에 9명이 컴퓨터 한 번도 코딩 해본 적이 없는 학생이 들어옵니다. 지금은.
앞으로는 달라지겠죠. 앞으로는 왜냐하면 이제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을 시작을 하니까 좀 달라질 거라고 보는데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대학의 모든 전공에서 인공지능을 융합한 교육을 하겠다. 일단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덧셈 뺄셈도 못하는 학생들한테 미적분을 적용해서 뭘 하는 거를 시키겠다 이런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미적분까지는 아니고 덧셈 뺄셈도 못하는 학생한테 최소한 연립방 정식이라도 풀어야 되는데 그걸 대학에 와서 하려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학에서 처음부터 가르칩니다. 뭐부터 가르치냐면 숫자가 뭔지, 덧셈 뺄셈이 뭔지 이거부터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언제 인공지능을 융합해서 무슨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에서 이런 기초 소양을 충분히 갖추고 올라와 줘야지 대학 교육이 바뀔 수 있는데 지금 상태로는 죄송하지만 어렵다라는 겁니다. 예전부터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교육혁명이 시작됐습니다. 물론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이 같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읽고 쓰고 숫자 계산하고 이런 교육이 보통 교육으로 실시가 됩니다. 전 세계에서. 근데 요즘엔 이제 여기에다가 뭐가 필요하냐면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이 이러한 읽고 쓰고 셈하는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소양이다라고 전 세계에서 다 통용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4R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세상이 됐죠. 그래서 코딩 능력이 뭐냐? 물론 뭐 컴퓨팅 언어, C 언어나 이런 거 쓰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아니거든요. 컴퓨테이셔널 띵킹입니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을 우리가 컴퓨테이셔널 띵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미 한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런 거의 중요성이 벌써 여러 나라에서 이미 얘기가 시작이 됐고 영국의 경우에는 영국의 그 로얄 소사이어티 오브 엔지니어링에서 셧다운 or 리스타트라고 하는 보고서를 냅니다. 이거를 내면서 정부에다가 굉장히 강력한 요구를 했어요. 영국이 이제 문 닫을래 아니면 다시 시작할래.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컴퓨팅 교육을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빨리 정규 교육을 빨리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2012년에 나왔는데 2014년에 캐머런 총리가 교육개혁을 시작을 해서 2014년 9월부터 실시를 합니다. 시행착오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안정화가 되어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퍼붓고 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오바마 대통령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데 두 사람이 아주 다른 스타일이지만 전혀 다른 스타일의 대통령이지만 하는 말은 똑같습니다. 미국의 모든 미래와 이거를 위하여 아이들한테 모든 아이들은 CS4All이라고 하는 거를 주장을 했고 트럼프는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이야말로 미국의 경제와 군사에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이쪽의 경쟁력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굉장히 늦다고 생각했는데 올해 일본에서 나온 문부성에서 나온 교육 시책을 보면은 올해 굉장히 파격적으로 나왔습니다. 2020년 내년부터 초등학교의 프로그래밍 교육을 모든 학교에서 실시한다라는 게 나오고요. 고교의 정보원을 필수로 하겠다. 그 다음에 정보원을 입시에 채택하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문이과를 불문하고 50만 명에게 대학에서는 AI 교육을 하겠다. 이게 가능하게 하려면 이것이 반드시 선행돼야 됩니다. 코딩 교육과 이런 쪽에 교육이 선행이 돼야지 대학에 와서 인공지능을 할 수가 있겠죠. 고교에도 마찬가지로 AI 기초 실습 교육을 강화를 해서 대학의 응용 기초의 AI 플러스 X의 복성공 가능한 환경을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체계적으로 진행을 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황을 보면요. 잘 아시겠지만 그나마 2015년에 이렇게 바꿔서 초등학교에 17시간, 중학교에 34시간을 필수로 그래도 넣어놨습니다. 상당히 그래도 다행인 거죠. 5년 전에 이런 시대를 미리 예측을 하고 선도적으로 좀 했는데 이거 갖고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익숙해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컴퓨테이셔널 띵킹에서 이런 시간 가지고는 익숙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주 기본 개념 가르치고 조금 맛봤다가 다 잊어먹는 그런 상황으로 갈 거다라고 좀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선 공약으로 정보과학 교사 10,000명 양성하겠다 하셨는데 제가 볼 때 이거 굉장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교육에 뭐가 문제일까? 학생 측면, 교사 측면, 시설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학생 측면으로 본다면 충분한 강의 시수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제로섬 게임 같아서 굉장히 어렵더라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교육청에 따라서 또 굉장히 교육 편차가 많아요. 어떤 교육청은 상당히 많은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어떤 데는 전혀 안 시키고 있고, 그래서 나중에 이거 상당히 문제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교사 측면에서도 우수한 정보 교사나 이런 AI 융합 능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정보교과를 독립교과로 인정하고 시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어렵다고 전부 자꾸 교육부 당국자들이 피하고 있는데 영국과 같이 정말 수상하고 교육상이 전격적으로 밀어붙여서 하듯이 예산 투입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독립교과로 지정해서 확대 실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교교육에서도 일본처럼 대입과 연계까지 고려해서 좀 파격적으로 우리가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독립교과 여기 보면은 대통령령에 이런 시행령이 있는데 제가 이거 나중에 알았는데 아예 정보 과목은 과목으로도 인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아직 정부에서 좀 이쪽 분야 교육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런 우수 교사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2008년부터 정보교과의 정규 교육 시행이 중단되면서 거의 10년간 정보교사 채용이 0명이었어요. 깜짝 놀랐는데 0명이었고요. 그 여파가 뭐냐면 전국에 있는 컴퓨터 교육학과 중에 주요 교육학과들이 지금 폐지가 됐습니다. 왜? 키워봐야 교사가 안 되는데 사대에서 있을 필요가 없죠. 제가 알기로는 고대, 한대 전부 컴퓨터 교육학과는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보교사가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문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산업계 소프트웨어 전문가를 강단에 못 세웁니다. 우리나라는 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문제고요. 그다음에 제가 굉장히 아쉬운 거는 2015년에 교과과정 개편을 우리가 했는데 그럼 이때부터 필수가 될 거 빤히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비교사들이라도 양성할 때 이거를 좀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초등학교 임용고사에 소프트웨어 AI 관련된 교과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소프트웨어 AI 왜 배우겠어요? 교사들이. 그거 안 배워도 교사가 되는데. 뭔가 이게 손발이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현직 교사들이 제일 취약한 분야가 소프트웨어 AI 프로그래밍입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워낙에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교사들한테 예를 들어서 사회교사한테 수학 좀 가르쳐라 그러면 금방 이렇게 보수 교육 받으면 합니다. 왜? 그분들 다 수학 교육 다 잘 받았거든요. 그런데 정보 쪽이나 코딩 교육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보수 교육 해가지고 옮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 그분들한테 AI 융합 교육을 해라?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설 측면도 굉장히 어렵죠. 지금 기존의 컴퓨터 실습 관리가 거의 어려워졌고요. 그다음에 인터넷도 공공 연결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 실습 지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다 돼가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인공지능 대학에서 인공지능 융합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초중등에서 그거의 가장 기본적인 컴퓨팅 사고력의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미래 사회를 생각해 보시면요, 정보의 격차는 빈부의 격차보다 더 심각한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그래서 공교육을 통해서 모든 학생에게 보통 교육으로 해야지 이걸 자꾸 사교육이나 방과후 교육에 의존했다가는 이건 지역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산업혁명으로 읽기 쓰기 수학 과학의 보통 교육이 시작이 됐는데 이런 교육 계획을 받아들인 국가와 거부한 국가가 있는데 그 국가들 사이의 흥망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 개혁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정현 교수님 감사합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서정인 교수님의 발표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원격 질문 시스템에 접속하셔가지고 질문을 올려주시면
나중에 함께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두 번째 발표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손레지나 사모님께서 발표를 이어가시겠는데요. 예, 연달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손레지나 상무님은 현재 한국 IBM에서 CCO, 그래서 Chief Communications Officer로 재직 중이시고 커뮤니케이션과 사회 공헌 부분을 총괄하고 계십니다. 손레지나 상무님의 발표 주제는 피텍 미래 일자리는 교육 핵심에 달려 있다입니다.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여기 있는데.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 IBM의 손레지나입니다. 서 교수님께서 제가 발표할 이 내용을 굉장히 쉽게 전달하게 배경을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제가 발표가 훨씬 수월할 것 같아서 일단 서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제 발표를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제가 최근에 느낀 그 상황으로 한번 전달하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팀에 친구 하나가 딸이 둘이 있어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 됐고 한 명은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입학을 하는 친구한테 집에서 컴퓨터를 새로 사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를 막 세팅을 하고 막 기계 이거를 뜯고 막 키고 이래서 되게 신이 난 거예요. 새 모녀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바탕화면에 바꿔볼까? 근데 바탕화면을 어떻게 바꾸는 거지?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서 엄마는 그래도 IBM에 다니니까 자기가 뭘 좀 해본다며 내 컴퓨터에 딱 들어가서 막 메뉴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처음 써보는 기종이라서 메뉴가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했더니 이제 큰딸이 엄마는 뭐 무슨 IBM 다닌다면서 저리 가봐 이러면서 밀치고서는 자기가 딱 네이버를 키더래요.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컴퓨터에 바탕화면 바꾸기를 막 이렇게 했는데 원하는 게 잘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더니 초등학교 6학년짜리 딸내미가 비켜봐 이러더니 컴퓨터야 바탕화면 바꿔줘 딴 화면이 뜨더래요. 바탕화면을 바꾸는 옵션이. 이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컴퓨터 회사를 다니고 있는 엄마와 고등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6학년이 경험하고 있는 세상의 변화. 이런 변화된 환경에서 우리의 교육은 어떤 옵션을 가지고 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을 대비하는 인재들을 길러낼까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IBM이 고민하고 생각해온 그 여러 답지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면서 제가 오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한 기관이 매년 발표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60초를 짝에서 보면 네가 데이터를 소비하고 데이터를 생산해내는데 이만큼의 시간을 쓰고 있어. 이게 60초로 봤을 때 이 정도 쓰고 있는 건데 야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지라는 거를 이제 매번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 생각만 해보더라도 아침에 일단 이제 스마트폰에서 울리는 알람을 듣고 일어나서 일단 날씨를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밤사이 혹시 급하게 온 메일이 없는지 보고 급하게 대답할 거 있으면 거기서 이제 메일을 답장을 하고 그 다음에 혹시 오늘처럼 새로 와보지 않은 곳에 시간 맞춰 가야 될 것 같으면 스마트폰에 내비게이션 입력해서 어떻게 가고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소비하고 또 생산하고 방금 하신 것처럼 사진 찍어서 올리고 남들한테 보내고 좋아요 누르시고 공유하고 이런 활동들을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하고 있는 활동이 이렇고요. 기업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저희는 IBM은 기업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이니까 기업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가진 데이터를 100이라고 치면 그중에서 데이터가 인포메이션, 정보가 되게 활용하고 있는 비중이 한 20%밖에 되지 않는데요. 80%의 데이터는 아직 정리되어 있지 않고 축출되어 있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인포메이션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 80%의 사용되지 않고 있는 데이터, 다크 데이터라고 불리는 그 아이들을 기업들이 활용을 해서
그들의 새로운 비즈니스와 현재 비즈니스를 더 개선시키는 데 활용한다면 기업의 경쟁력, 국가의 경쟁력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뀐 세상, 아까 세모녀 이야기와 우리의 개인의 삶을 생각해 봤을 때 바뀐 세상에서 필요한 인재상이 그러면 무엇, 누구가 되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IBM이 이야기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인재상을 저희는 뉴칼라라고 부릅니다. 기존의 사무직을 대변하는 화이트 칼라나 육체 노동을 하시는 블루 칼라가 아닌 전혀 새로운 영역의 뉴 칼라,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의 우리 직업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이고 그런 인재들이 필요합니다라고 2017년에 저희 IBM의 회장인 지니 로메티가 다보스 포럼에서 발표를 하면서 뉴칼라라는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뉴칼라라는 직업군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4년제 대학의 졸업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그런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기업이 정부와 교육계와 함께 조금 더 많이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에 대한 의견을 전달해서 진짜 인재가 만들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 그리고 그러한 인재들은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데이터라고 불리는 새로운 천연자원이 만들어낸 새로운 세상에서 더 많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 애널리스트, 사이버 보안 전문가, 클라우드 전문가, IoT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직업군이 더 많이 필요한 세상이 될 것이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뉴칼라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미래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러면 기술적인 면만 잘 갖추면 그러면 뭐 경쟁력 다 생기고 그 다음에 세계에서 1등 할 수 있는 거야? 실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저희가 학교든 기업이든 사회생활을 할 때 보면 소프트 스킬이라고 불리는 다른 소양들,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소양들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도 같이 하면 좀 좋겠는데 라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고요. 물론 이 뉴칼라라는 그 직업군이 필요한 배경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 좀 전에 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한국이 인공지능이라든지 데이터라든지 IT라는 영역에서 세계 국가 경쟁력으로 따지면 그리 훌륭한 성적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더라고요. 저희가 GDP는 세계에서 13위 정도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저희의 다른 ICT 영역에서의 역할은 전 세계 ICT 중에 한 1% 정도의 시장을 차지하는 정도가 한국이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위치입니다. 특히나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조금 더 많은 기술과 아이디어와 스킬들이 필요한 영역인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경쟁력이 조금 많이 낮고요. 시장 규모 자체도 좀 전에 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과 비교를 해보면 한 7배 정도 차이가 나는 작은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런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이런 곳에서의 역량이 앞으로의 국가 경쟁력, 우리의 인재에는 훨씬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곳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회사 사회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소프트 스킬이라는 부분을 실은 기업체들에 계신 임원분들이 같이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보시면 2008년부터 이제 한 5년씩마다 발표들을 하고 계신데 점점 소통과 협력, 전문성 이런 것들이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인재가 갖췄으면 좋겠는 소양, 능력으로 많이 순위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 한 작년인가요? 막 엄청나게 유행했던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 보신 분들 많으시죠? 거기에 나온 우리 예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 의대에 입학을 했으면 그 다음에 진짜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되었을까? 실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통하고 협업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하는 영역에 대한 훈련들이 많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전에 소개받으신 인공지능 의사인라고 표현되어 있는 왓슨 헬스케어라는 그것도
한국에서 도입한 병원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그런데 솔루션을 도입했어, 뭐 IT 프로그램 하나를 썼어, 이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의사 선생님들이 다른 과 선생님들이 모여서 협진하시고 그다음에 의견 나누시고 거기서 의사 결정을 하시고 하는 작업들을 통해서 환자에게 제일 좋은 처방을 같이 내리시고 그것을 적용하는 것으로 실은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컴퓨터가 추천해 줬다고 그냥 그거 딱딱딱 그냥 시키는 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인 의사가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의사 선생님들과 논의한 내용에서 최선을 선택하시는 의사결정의 지원자 역할을 하는 것이 인공지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 스킬이라고 불리는 아이들, 협업, 뭐 협력, 커뮤니케이션, 리더십, 문제 해결 능력, 창조적 문제 해결, 이런 아이디에이션,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실은 미래 인재 기술 분야와 함께 같이 병행되어서 저희가 교육 현장에서 조금 구현이 되어야 되는 영역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서 교수님께서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저희가 한일 관계가 지금 굉장히 미묘한 상황에 있기는 합니다만 일본이 큰 결심을 하고 조금 더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에 한국이 조금 더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가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리고 정보의 차이가 후에 가지고 올 빈부의 차이로 연결되지 않도록 국가 차원에서 교육이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것으로서 저희가 조금 같이 유심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는 영역입니다. 이러한 바뀐 세상 그리고 새로운 인재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놓고 기업 시민으로서 IBM이 생각한 답안지, 여러 좋은 답안지 중에 IBM이 선택한 답안지는 지금부터 말씀드릴 피텍입니다. 피텍은 미국에서 2011년에 처음 시작을 했고요. 미국은 고등학교가 4년제라고 해요. 4년 고등학교와 전문대학교 2년 과정을 같이 연결한 통합 공교육 혁신 모델입니다. 한국에서는 고등학교가 3년이고 전문대가 2년이니까 3년과 2년을 합한 5년제 과정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11년은 IBM한테 조금 의미가 있는 해였어요. 저희가 미국 본사가 100주년을 맞이한 해로서 소개해드린 왓슨이라는 아이를 저희가 세상에 처음 내놓으면서 인공지능, 앞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소프트웨어 그리고 솔루션인 인공지능 왓슨을 소개를 한 해이고요. 이 피텍, 그러한 인공지능을 가능하게 하는 우리들의 인재들을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으로서의 피텍, 요 두 가지를 발표한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에 뉴욕에 있는 브루클린 지역에서 브루클린 공립고등학교, 뉴욕시 교육청, 뉴욕시 전문대학 그리고 IBM이 같이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과 전문대 과정을 저희가 쭉 이어서 이 친구들이 새로운 역량을 가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일꾼으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과정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학교를 맨 처음 소개시킨 이후로 지금 전 세계 한 20개 정도 나라에서 200여 개의 학교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IBM 이외에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한 650개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프로그램은 IBM이 혼자 하는 우리 프로그램이 아니라 공교육을 혁신하는 기업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기업과 교육계가 같이 한번 만들어 봅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피텍 프로그램은 전체 다 오픈되어 있어서 어디에 누구건 피텍.org에 접속하시면 교수 방법론이라든지 학생들 평가하는 그 기본적인 내용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참고하실 수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학교를 200개를 만들었고 650개의 파트너를 같이 학교 교육 혁신의 프로그램으로 같이 일을 하고 있고 현재 한 200여 명의 졸업생들이 피텍을 졸업을 했습니다. 6년을 학교를 다녀야 졸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조금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있고 욕심내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3.5년 만에 조기 졸업을 한 친구들도 있고요. 아직 시작한 지 2011년 이후에 연차가 조금 안 쌓여서 저희가 한 200여 명 정도의 졸업생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 중에 IBM에서 근무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 친구들이
IBM을 오고 싶습니다라고 손을 들어주면 저희가 IBM에 입사를 할 수 있는 최초 서류 전형을 면제를 해주고 나머지는 혹시 나는 공부를 더 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4년제 대학에 편입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나는 IBM 말고 애플이나 구글 갈래요? 뭐 마이크로소프트 갈래요? 혹은 나는 은행에 갈래요? 제과업계 갈래요? 이런 선택들을 학생들이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 모델을 2019년 올해 3월에 저희가 발표를 했고 그 내용은 뒷장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텍이 2011년에 만들어지고 지금 여러 나라에 확산되고 있고 학교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 저는 기본적으로 성공한 모델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더 많은 파트너들이 계속 이것들을 확산해 나가고자 하시는데 동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떤 포인트가 있어서 이거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정부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인재의 필요라는 것에 대한 그 기본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이 있으셨을 거고요. 두 번째 교육계에서도 마찬가지셨을 것 같습니다. 실은 지금까지는 기업이 공교육에서 큰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별로 없으세요. 우리나라에서 유니텍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도제학교라든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애들을 잘 가르쳐 주시면 저희가 데려다가 잘 쓰지요 뭐 이런 정도였다면 피텍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기업에 그리고 변화된 세상 기업 환경에 대한 인재가 필요한 부분이 여기입니다라는 것에 대한 역할을 꾸준히 합니다. 그래서 요 인더스트리라고 되어 있는 기업 부분들을 보시면 학교가 만들어지면 기업체에서 해당 기업체에서 인력을 파견을 해서 같이 수요자인 학생들과 교사, 학교와 기업체가 어떤 부분을 협업하면 좋을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요. 학생과 기업체 간의 멘토링 세션을 1대1로 매칭을 시켜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그것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성 수업이라든지 그다음에 특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일어나고 있고 당신들이 이러한 관련된 과목들을 배우면 이렇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라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살아있는 정보들을 계속 학교와 논의를 하고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피텍 모델이 성공하고 확산되는 주요 요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피텍을 졸업한 학생들이 한 200여 명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들 중에 IBM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다양한 부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뭐 CIO 샵에서 디자인을 하는 친구도 있고 마케팅 팀에 있는 친구도 있고 재경 부서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IBM 이건 IBM이니까 니는 IT를 하는 회사잖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모든 기업들 모든 부서에서 데이터가 실제적인 비즈니스에 필요한 역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기업의 성장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고 부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회사에서 일을 같이 피텍을 졸업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이 현재 우리가 필요한 인재의 그 수요 공급의 문제이기 때문에 비단 IBM에 취업한 학생들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2019년 3월에 시작한 피텍입니다. 저희가 IBM과 세명컴퓨터고등학교 그리고 경기과학기술대와 함께 피텍을 처음 시작을 했고요. 요 한국에서 시작한 피텍의 이름이 서울 뉴칼라 스쿨입니다. 지금 26명의 학생들이 2개 반으로 52명, 총원 52명이 현재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수업을 하고 있고요. 이 학교가 만들어지려고 저희가 교육부와도 MOU를 맺고 이 학교들과도 MOU를 맺어서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직업교육으로서 학생들이 좋은 양질의 교육을 받고 기업 시민인 IBM이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를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보시면 3학년 저희가 만든 학교인 고등학교 세명컴퓨터고등학교는 특성화 고등학교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컴퓨터 관련된 학과가 있으시고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그분들께서 관련된 수업들을 하시고 이 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교 졸업장과 전문대 졸업장 2개를 받는 공교육이기 때문에 나라가 인정하는 기본 시수를 채워서 기본 학습들을 하고 전공 과목 시간에 관련된 학습들을 하고 있고요. 5년의 이 커리큘럼이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맨 처음 시작할 때 고등학교랑 대학교 그리고 IBM이 같이 모여서 커리큘럼을 쫙 펼쳐놔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고등학교에서 배워온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어간다라고 치면 전문대에서 진행하는 1학년 수업 정도는 걷어내도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걸 저희가 정리를 하고 과목을 심화하는 과정을 넣고 필요한 과목을 추가를 하고 해서 3년 교육 이후에 새로 시작하는 1학년 전문대학교 대학교 1학년 교육이 아니라 고등학교 4학년 개념으로 관련된 지식들을 쌓아갈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 2학년 때는 조금 기본 시수의 수업들이 많으시고요. 뒤로 갈수록 전공 과목 수업들을 합니다. 그리고 4학년이 되는 대학교 1학년 때에는 IBM으로 이 친구들이 와서 기본급을 받으면서 한 6주가량의 인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저희가 조금 더 같이 고려를 한 부분들은 말씀드렸던 그 소프트 스킬 부분에 대한 교육이 가능하면 전공 수업에 같이 영향을 주어야겠다, 같이 수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것으로서 교사 연수를 저희가 조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그 관련 그렇잖아요. 저희가 해본 적이 없잖아요. 야, 오늘은 이번 시간은 커뮤니케이션 시간이야. 이렇게 해서 수업을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고 어떻게 해야 될 바도 모를 거고 그렇다면 전공 수업 중에 프로젝트성 수업을 진행할 때에는 커뮤니케이션을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향상하게 하고 협력, 콜래보레이션을 이런 식으로 진행하게 하고 그리고 또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는 것으로서 학생들에게 이런 포인트를 같이 제공을 해서 수업 시간 내에서 같이 소프트 스킬들이 익혀질 수 있도록 하는 수업들을 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미국에서 진행했던 여러 샘플들을 저희가 모아서 과정에 대한 그 설명들을 하고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교재를 저희가 정리를 했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작년 겨울과 이번 여름에 저희 같이 협력하고 있는 학교들과 그 교사 연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교사 연수를 해보고 나니 선생님들이 실은 작년 겨울 교육 때는 조금 부대껴 하셨어요. 뭐 이렇게 어떻게 이걸 내가 좋은 거는 알지만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해야 돼. 뜬금없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지를 나는 지금은 별로 아이디어가 없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 부분들이 조금 많았는데 이번 여름에 진행을 해보고 나니까 조금 더 이제 그 아이디어들이 생기시고 그리고 활용할 방법에 대한 고민들이 많아지시고 앞으로 2학기 때는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해서 내가 좀 운영을 해보겠어라고 계획을 세우고 가셨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런 그 소프트 스킬의 현장 수업의 반영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향상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멘토링 교육을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제 사진 자료들이 있어요. 제가 제 고등학교 때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집의 식구 이외에 회사를 다니는 분과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서 나는 이런 직업을 가져야지, 직업인이 되면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기회 자체가 저한테는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요 피텍 학생들에게는 IBM 직원들이 학생 한 명과 같이 멘토링을 하면서 그런 대화들을 하고 있거든요. 재미있는 거는 학생들의 반응은 되게 좋아요. 이제 IBM 회사에 맨 처음 방문을 해서 보고 나도 이런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 혹은 난 이런 분야에서 일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겠어라는 걸 배우고 가는 학생들도 있고 IBM 직원들도 실은 굉장히 많이 동기부여가 되고 회사에 대한 로열티도 생기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도 느끼고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윈윈 된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이제 중간에 보시면 되게 조그맣지만 주한 미 대사도 이제 저희 피텍 학교에 관심을 가지셔서 방문을 하셔서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시간도 보내시고 학생들이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TV에서만 보던 사람이 나하고 와서 얘기하고 뭐 이런 것들로 내가 관심을 받고 있고 내가 얼마나 더 많은 거를 이뤄낼 수 있는지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는 것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IBM의 피텍 프로그램에 IBM만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가 국내 여러 기업에 말씀을 드리고 다니는데 그 중에서 교원그룹, 저희 교육 관련 그룹이신 교원그룹에서 내년도에 새로운 피텍 스쿨을 여시려고
고등학교와 그리고 전문대와 같이 짝꿍을 이루셔서 발표를 하셨어요. 2020년에 교원그룹은 에듀테크라는 전공 분야를 가지고 26명의 학생들을 1학년으로 맞이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막 설명을 하고 있으시고요. 저희 서울 뉴칼라 스쿨도 내년도 학생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입생 설명회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학부 형님이 계시다면 한번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찾아보시면 또 새로운 그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되게 소심한 홍보를 잠깐 하면서 앞으로의 세상에서의 교육과 우리들이 기성세대인 어른들이 할 역할에 대한 고려를 저희가 조금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저희 IBM의 회장인 지니 로메티가 한 이야기인데요. 데이터, 인공지능, AI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우리의 직업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도 100% 무엇이건 간에 어느 부분이건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떻게 AI를 데이터를 활용하는 건가가 나의 경쟁력의 포인트도 되고 기업의 경쟁력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소개드린 IBM의 피텍도 여러 답안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거고요. 또 다른 좋은 답안지가 있다면 저에게 굉장히 큰 기회로 작용이 되고 또 우리의 개인의 경쟁력과 또 사회의 경쟁력,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것으로 제 발표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시간을 좀 더 드릴까요? 지금 보니까 우리 서정연 교수님한테 2개의 질문이 와 있고, 그 다음에 손내진아 상무님한테 1개가 와 있고요. 장병철 선생님에게도 1개가 와 있습니다. 우리 서정연 교수님에게 2가지가 와 있는데 이게 띄워집니까? 제가 읽어야 되나? 예.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현재 교육대학에 컴퓨터 프로그래밍 또는 인공지능을 배울 수 있는 교육 과정이 없는 상태에서 예비 교사들이 인공지능 관련 역량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예비 교사들에게 어떻게 인공지능 역량을 기를 수 있을지에 대한 조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든 사대와 교대 예비 교사들이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배우셔야 돼요. 프로그램 코딩에 대한 개념이 없이 인공지능을 한다라는 거는 이건 넌센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공지능 패키지가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적용할까 하는 거는 데이터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없이 인공지능을 예를 들어 막 융합하겠다, 그거는 뭔가 굉장히 다리 없이 걸어가겠다라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지금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중앙대학이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으로 선정될 때 중앙대학이 뭐라 하냐면 자기네들은 4대의 모든 학과 학생들한테 최소한 6과목의 소프트웨어 과목을 필수로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듯이 이제 앞으로 모든 4대 전공에 관계없이 컴퓨터 교육학과가 아니라 4대나 교대의 모든 학생들한테 소프트웨어 과목들이 충분히 강의가 돼야 되고 거기에서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야 교육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별히 4학년 때 그러니까 교사가 되기 직전이죠. 그때 한 학기나 2학기 정도는 캡스톤 디자인 과목 같이 해서, 예를 들어서 물리 교육학과를 하시는 분은 물리 교육학에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융합해서 하나, 이런 거를 교재도 만들고 교환도 만들어 보는 그 디자인 과목을 꼭 한번 실습 과목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과기부나 교육부에다가 4대와 교대에 그런 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라. 그래서 예비교사들 먼저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배우느냐? 어디가 가서는 배우셔야죠. 뭐. 그래서 먼저 프로그래밍이 어렵지 않거든요. 어렵지 않습니다. 익숙하지 않을 뿐이지. 왜냐하면 어렸을 때 안 배웠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새로운 걸 배우려니까 평생 처음 배우는 거니까.
그리고 사실 대학생이 초등학생보다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우리가 초등학교 5학년생들도 가리키면 굉장히 잘 따라오고 다 아는 건데 대학생한테 똑같은 걸 가리키는데 어렵다 그래요. 저는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건 이해를 못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대학생들이 대학교에 와서 듣는 과목들 한번 쫙 보세요. 국어, 영어, 수학, 물리, 화학 뭐 아니면 사회 뭐 경제, 경영 이거 초중고등학교 때 다 배우던 거예요. 그걸 대학에 와서 배우거든요. 1학년 때. 유일하게 평생 처음 배우는 과목이 코딩 과목, 소프트웨어 과목. 그러니까 이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렵지가 않으니까 꼭 배우시고요. 그다음에 요새는 가리키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꼭 배우셔서 일단 코딩부터 익숙해지시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어떻게 적용할까 자기 분야에서 그걸 한번 굉장히 많거든요. 아까 뭐 여기 저 고등학생들도 AI 패키지 써서 막 하는 상당한 수준의 인공지능을 적용한 걸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보시는 걸 제가 권해드립니다. 예. 아닙니다. 예, 지금 질문은 저도 교원대학에 있기 때문에 사실 해보고 싶은 질문이었는데 감사하고요. 두 번째 질문하신 분은 아이언이라는 분이신데 아마 기업체에 계신 분 같습니다. 질문 내용이 이렇습니다. 4차 산업혁명 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 직원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교육 방향을 잡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등 관련 각종 특강, 온라인 교육, 위탁 교육 등을 중구난방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기업체 직원들에게 어떤 방식이나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하면 좋을지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요. 사실 이 문제 가지고 과기정통부와 교육부에 굉장히 강하게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을 제안을 해놓고 있습니다. 특히 재직자 교육이거든요. 재직자들이 예를 들어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소프트웨어를 전공한 재직자도 지금 인공지능을 잘 몰라요. 딥뉴럴넷 그러면 여기 지금 고등학생도 벌써 CNN 갖다 쓰고 뭐 해서 영상 인식하고 하는 거 지금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컴퓨터공학과를 졸업을 해서 지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분들이 딥뉴럴넷 그러면 이거 완전히 이제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 한번 해본 거와 안 해본 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재직자를 위한 교육 체계도 빨리 지금 그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그게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가리키는 교수도 굉장히 부족하고요. 그래서 여러 총체적으로 굉장히 위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정부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거를 뚫고 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아까 그 어느 회사인지 모르겠는데 사실 삼성전자는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자기네들이 있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에게 인공지능 재교육을 한 2, 3년 전부터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여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죠.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대한민국 최고의 인공지능 교수들을 초빙해서 계속 보수 교육을 하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국가적으로 좀 도와줘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정부에서도 뭔가를 좀 그 대책을 내놓지 않겠는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시간을 지금 재고 있는데 아마 9월이 될지 10월이 될지 아마 조만간에 포괄적인 굉장히 큰 특단의 그런 정책 제안이 아마 나오지 않을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 컨트롤 좀 더 해야 되는데 우리 손내진아 상무님께 들어온 질문입니다. HN이라는 분이 주셨는데요. 미국의 피텍 모델을 한국형 모델로 국내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공교육기관이 아닌 IBM 기업체가 주체적으로 제안하고 추진하기 어려움은 없었는지 어떻게 서울 뉴칼라 스쿨로 실행까지 옮길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은 궁금합니다. 시간 좀 봐주시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가지고 있는 교육열이라는 게 엄청나게 크고 우리의 시스템이 되게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쉽지 않았는데 실은 저는 맨 처음에 정부, 교육부랑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어려울 줄 알았어요. 모든 게 다 꽉꽉 막혀 있어서 이 유연하게 움직일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저희가 알고 있지 못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그리고 현재
활용되지 않지만 있는 제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교육부와 협력을 하면서 실은 제가 가진 고민은 고등학교와 전문대가 소통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서 교수님께서도 발표 시간에 말씀해 주셨듯이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교육 연계가 지금 정부기관의 부처가 나뉘어져 있는 그 허들을 넘으면 실은 이 피택의 도입에 대한 각 기관들의 이해와 필요성에 대한 그 뭐랄까요 욕구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저변이 확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민했었던 부분은 학교들의 열린 대화와 그것들을 지원해주는 정부의 시스템이 조금 더 저희가 이해를 가지고 움직이면 쉽게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행스러운 거는 그러한 이해들이 조금 더 많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앞으로의 확산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 우리 장병철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적용하신 AI 과정을 일반 학교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교재가 있는지요? 하나고, 그다음에 혹시 다문화 교육에 AI 교육을 적용하신 사례가 있는지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딱 1분 남았습니다. 네, 그 AI, 그러니까 인텔에서 개발한 것은 아시다시피 그 교재 형태로 제공을 해주지는 않고요. 티칭 머티리얼과 그러니까 교수 자료, 학생 자료는 슬라이드 형태와 여러 가지 실습 도구들은 다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알기로 얼마 안 있으면 완전히 공개가 돼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방금 제가 실습으로 했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모두 다 만약에 여기 선생님들이 계시면 일선학교에서 충분히 적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들도 참 재미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충분히 적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교재 형태로 나오는 게 우리나라의 또는 우리의 전통적인 방식이니까요. 인텔에 충분한 지원을 받아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인공지능 교과서를 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그리고 그 과학중점 고등학교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발은 하고 있고요. 올해 겨울이 개발이 종료가 되면 내년부터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교과서 자체가 필요하다면 서울시 인공지능 교과서와 그다음에 수업 활동의 활동지로서는 그 인텔에서 제공하는 그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하시면 충분히 좋은 수업을 구현해서 디자인해서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문화 교육에 제가 관심이 많아서 아마 어느 분이 질문하셨을 것 같은데요. 다문화 교육 자체에 아직까지 인공지능을 적용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하고 있는 활동 중에 다문화 교육 플러스 통합 교육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인공지능 기술이 가장 교육적으로 필요한 학생들은 통합 교육을 받아야 될 그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죠. 그 학생들과 함께 저 활동을 실제 해보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저렇게 어려운 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그들이 굉장히 잘 할 수 있다는 걸 가능성이 있다는 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제가 받은 요 질문은 요 개시 모두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꼭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소프트웨어 교육을 굉장히 우리가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 일선의 선생님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도 곧 몇 년 있다가 지나가 버릴 바람이 아닌가. 과거에 우리가 많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래서 사실 AI 교육을 이야기할 때도 그런 걱정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좀 확신 있게 말씀해 주실 분이 있으시면 참 감사하겠는데요. 어느 분이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제가 한 6년 전에 소프트웨어 교육을 초중고등학교에서 좀 정상화해달라고 굉장히 목소리를 높일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얘기가 똑같이 나왔어요. 이거 뭐 요때 잠깐이지, 뭐 요 정부 사라지면 소프트웨어는 끝났어, 뭐 이런 식의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린 게 바로 영국의 그 셧다운과 리스타트라고 하는 그 보고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미래를 내다본 그 공학자들이 이거는 정말 국가의 명운을 걸고 해야 된다라고 내놓은 거고, 영국뿐 아니라 상당히 많은 유럽 국가들이 이미 다 바꿔 나가고 있고요. 이미 뭐 중국이나 이런 뭐 우리 경쟁 국가라고 지금 우리 얘기하는데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웨이브는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웨이브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공지능은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소프트웨어 웨이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 역량으로 당연히 이거는 되지 않으면, 이걸 배우지 않으면, 지금 아이들이 지금 이걸 안 배우면 너무 나중에 인생이 굉장히 불쌍해지지 않을까.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세 분이 또 좋은 발표를 해주시고 또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서 아주 또 정보가 많은 그런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세 분의 연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